한번 이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네. 불과 일주일 전에 이제 월모부에 출연을 하셨었는데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때 그 당시 방송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래도 웬만큼 전점은 좀 온 거 아닌가 싶다라는 발언이 좀 와닿았었거든요. 그럼 어제 FMC 보시고 사실 저는 어제 FMC를 보면서는 이거는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오릅니다. 그래서 사실 좋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시는지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낙관주의자이고 싶고요. 그때도 표현드렸지만 경제라고 하는 게 수만 가지 요소가 믹스가 돼서 굴러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세만 해도 관세 때문에 모든 게 다 막 크래쉬가 오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관세를 커버하는 분야에서는 분명히 수혜를 받는 부분도 있는 것처럼 네.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또 반사 이익을 얻는 뭐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네. 것들 찾아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낙관주의자인데 사실 저는 오늘 새벽에 굉장히 많은 방송에서 이제 FMC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막 이상한 해석도 하고 하던데 저는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FMC 결과 미디어 인터뷰 제롬 파월에 그렇게 막 친시장적은 아니었고 오히려 제가 늘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아주 뉴트럴하게 담담하게 네. 있는 그대로 데이터 디펜던트에 의한 해석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저한테는 훨씬 더 그 안도감을 주는 스탠스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따가 소개드리겠지만 몇 개 그 멘트라든가 이제 결정들이 뭐 약간 제가 좀 친시장적은 아니었다라고 표현드렸지만 네. 시장에서 굉장히 반길 만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월가에서 또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제 거기에 화답을 좋게 반응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사실 FMC는 뭐 일단 성명문 자체는 되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고 네.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그럼 뭘 신경 써야 되느냐가 참 볼 때마다 누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이걸 지난 밤사이에는 좀 뭘 봤어야 되나요? 모든 항목들을 다 봤어야 되긴 하지만 이제까 이 전 시간에도 뭐 성장률 인하하고 뭐 이런 네. 언급도 앵커님 소개시켜 주셨지만 제가 하나하나 좀 저의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GDP 성장률 자체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단 말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역사적으로 미국 경제 GDP 실질 GDP 성장률이 1.5에서 1.8이 평균 수준이에요. 그럼 2.1에서 1.7로 떨어졌다는 게 이게 무슨 악재냐는 거죠. 애초에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PCE 물가도 당초 지난달 2.5에서 2.8로 상향 조정을 했죠. 네. 근데 내년에는 또 2.2로 찍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네. 근데 이 일시적이라는 것도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는데 네. 대기하면서 좋습니다, 들어보니까 좋습니다. 다른 방송 뭐 이제 그 경제 뭐 이렇게 평론가 분이 네. 나오셔가지고 트랜지토리라는 표현을 했는데 월가에서 완전히 이거는 뭐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템포러리하고 트랜지토리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참고로 그분은 좀 반대로 해석을 하시는데 그 템포러리보다 트랜지토리가 훨씬 더 임시적인 방편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트랜지토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세에 따른 이 물가가 그분들이 적어도 볼 때는 일시적으로 끝날 거다라는 내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거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고용 시장이나 물가가 지금 밸런스 있는 상황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담이지만 뭐 2주 전에도 모 방송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코멘트 하나하나에 막 일일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인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트럼프일 테고 네. 두 번째가 전 제롬 파월이고 세 번째가 스캇 베세트 재무장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게 만약에 그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견해를 참고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할래라고 하시면 저는 단연 제롬 파월의 시각을 따를 것 같아요. 여전히. 네, 왜냐하면 예. 트럼프는 사실 다분히 정치적인 수사인 것이죠. 네. 뭐 확대해서 이따가 언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글로벌리 패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믹스를 해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또는 전략적으로 던질 거란 말이죠. 네. 그거는 다분히 시장 그 펀더멘털 실질 경제를 제대로 반영해 주진 못합니다. 정치적인 수사가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 제롬 펄이라고 하는 분은 물론 정치인이 그 지명을 했으니까 네.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분의 본업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그 페드 FMC의 그
지상 미션은 두 가지죠. 잘 아시는 대로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까지 적어도 2년 전까지 3년 전부터만 보면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한 지가 딱 4년 돼서 지금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매번 얘기를 하시는 게 요번에는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성명서에서는 있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인터뷰에서는 데이터 디펜던트 할 거다 이런 말은 안 하셨지만 적어도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데이터 디펜던트입니다. 네. 데이터 디펜던트를 해야 신뢰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예를 들면 시장에서 금리 낮춰줘라. 대통령이 낮춰라 한다고 해서 낮춰버리면 더 이상 우리 FMC 결과 신뢰하지 않고요. 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롬 파월이 보는 그 시장에 대한 견해를 저는 크게 좀 신뢰를 한다는 입장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신다는 아이, 거죠. 그럼요. 그분이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으로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저는 높이 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제롬 파월 대단하신 분입니다. 음. 그 3년 전 2021년도 네. 여름에 물가가 살짝 떴는데 네. 여러 교수님들 그 스티븐 시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물가 오를 테니까 금리 빨리 올려서 잡아라. 그때도 한번 이 트랜지토리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네네. 욕을 많이 먹었죠. 네. 그 이후에 막 올랐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실기를 한번 하긴 하셨는데 이번에도 트랜지토리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네. 뭐 그만큼 뚝심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30대 중반에 이분이 그때 헤지펀드 근무하실 때 여담이긴 합니다. 네. 헤지펀드가 그때 한 상원 청문회 이제 대표가 불려 나가서 아주 깨지고 있을 때입니다. 예. 그때 보좌관 역할을 하시면서 상원 의원들 아주 박살냈던 분이세요. 헤지펀드 근무도 오래 하셨었고 네. 그때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었고 그래서 뚝심도 있고 시장을 보는 관점이 절대 우리가 무시할 만한 견해를 갖고 있지 아니, 않다. 이 개인의 그 파월 의장 개인의 뭐 캐릭터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뭐 그걸 우리가 뭐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네네. 너무 말씀이 길었죠. 아니 그거라도 이제 파월을 보고 어쨌든 투자 중요한 결정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어떤 시기에는 예를 들어 금리가 막 인하되는 시기 혹은 막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 뭐 이럴 때는 정말 그 파월의 입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고 지난 한 몇 달을 보면 아마 트럼프 입을 보고 투자했던 분들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냈을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럴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그렇죠. 시기별로 그 사람이 안 중요하거나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시장을 결정하는 주요 팩터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은 파월의 시간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파월의 입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투자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예. 제가 좀 사족이 길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예. 자 이분 관세라고 하는 것도 지금 거의 2달째 이 관세 망령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저는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예외주의가 끝났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경기 침체까지 번지고 있는데 저는 이 역시도 관세에 대한 이 주가 흐름도 뭐 트랜지토리라기보다는 템포러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미국의 그 펀더멘탈을 저는 가장 중요시하거든요. 네. 그 경제라고 하는 게 금융 경기와 실물 경기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 금융 경기라고 하는 게 금리, 물가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하면 이 금융 경기가 반영하는 게 펀더멘탈 다시 말하면 실물 경기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 실물 경기에 대한 판단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제롬 파월의 입을 통해서 듣는다는 말씀이고 네. 또 두 번째 좀 중요하게 봤던 것이 심리 지표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었잖아요. 최근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당연하죠. 다 심리 지표였어요. 제가 지금 한 서베이. 달째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너무 구태연하다는 느낌까지 네. 들 정도로 여러 방송을 출연하면서 미시간대 뭐 심리지 네.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심리 지표, 이번 뭐 ISM, PMI 지표 이런 것들 다 서베이 지표입니다. 소프트 데이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소프트 데이터 의미 없다. 그래서 실질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QT 언급을 분명히 했죠. 큐티 넘어가기 전에 큐티는 좀 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많이 투자자들이 주저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트럼프가 관세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저희뿐만 아니라 연준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파월 의장은 이거를 일시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분명 불확실한 건데 데이터 디펜던트라면서. 조금 네. 우리가 좀 세심하게 뜯어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차트 보시는 대로 이제 관세를 먼저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예. 관세가 지금 몇 프로를 부과했고 25% 부과했고 뭐 자 그 좋죠. 그런데 문제는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거래 상대국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했던 평균 실효 관세가 2.2% 부과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참고로 8.7%인가 부과를 했습니다. 네. 거래국들에 대해서 브라질이 6.4%, 인도가 13%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너무 큰 간극을 조금 좁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패권하고 여러 개 막 맞물려 있었는데 네. 그럼 이제 요번에 4월 2일까지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방금 네. 언급해 주신 대로 저는 크게 불확실성은 이제는 거의 사라져가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일 날 스캇 베센트, 하워드 러트닉, 트럼프 입은 계속 지금 워닝을 주고 있는 게 4월 2일 날 큰 거 온다. 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끝단의 관세 관련한 큰 거를 상상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2.2였던 거를 지난주까지 해서 25% 관세 부과하고 알루미늄 이런 것들 계산해 보니까 8.9% 정도까지 끌어올렸다고 그래요, 지금. 그 품목만으로 전체 그렇죠. 관세율을 8.8% 지금 현재 8.9%한 9%까지 끌어올렸다고 그럽니다. 네. 2.2%의 관세를 평균 관세를 그거를 방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줄 그려진 이게 이제 지난주에 JP 모건이 텍스 파운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한 자료인데 네. 저 빨간색 점이 지금 한 12% 정도 되거든요. 리시프로컬이라는 부분에 겹치잖아요. 보편 상호관세를 딱 때렸을 때 한 12에서 13%까지 뭐 전 국가별로 일률적으로 올리진 않겠지만 어제 발표된 대로 뭐 한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한 3, 4%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조정을 하겠죠. 스카페센트가 그런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저 이상의 더 큰 어떤 관세 관련한 악재가 뭐가 있을 거냐는 거죠. 이건 사실 제 내피셜입니다. 저의 예상인데 그러면 4월 2일 날이 지나면 관세 관련해서 더 불확실한 레토릭이 나올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직 중국과는 협상 시작도 안 했다. 그렇죠. 단 예외가 있죠. 네. 저도 아주 동일하는 부분인데 중국과는 이제 시작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라고 하는 게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 때문에 실제 경제 30주짜리 GDP잖아요. 미국 네. 경제가. 그게 얼마나 큰 타격이 있을까? 3, 4년 전만 비교해봐도 이 대중국 의존도가 20% 중반 미국에서 네. 지금 한 10% 중반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 비중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네. 그만큼 부정적인 파괴력이 약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라고 하는 게 관세나 그거 하나 때문에만 움직이는 건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좀 망각을 하고 지금 두 달 동안 관세 때문에 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실물 경제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민간 부분의 경쟁력이에요. 네. 다른 나라들이 반면교사를 좀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우리가 엔비디아도 계속 언급하고 있었지만 이런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 자체 경쟁력, 글로벌 지배력, 마켓 쉐어 뭐 이런 걸 대표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고 볼 때 이 4월 2일 날 보편관세 이후에 관세 이 망령이 또 얼마나 흔들릴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좀 혼재돼 있긴 한데 이제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거는 네.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관세 부과를 쭉 2018년 7, 8, 9월 달에 25% 미국 대중국 물품 한 820개 때리고 나더니 네. 2019년도 5, 8, 9월 달에 10% 추가 관세를 때립니다. 네. 그 전에 2018년도에 9월까지는 주가가 괜찮았어요. 연초에 죄송합니다. 지금처럼 한 10% 빠지다가 한 3, 4분기 끝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4, 4분기 3달 동안 19.5%가 빠지거든요. 그 기간 동안을 보니까 당시 2018년 1, 4분기에 그 GDP 성장률 3.1%가 3.4% 갔다가 네. 3, 4분기 2.5%로 살짝 떨어지는 양호한 수준이죠. 네. 과연 4, 4분기에 이제 관세 때리고 보복 관세 맞고 실물 경기 위축이 있었어요. 0.6%까지 떨어집니다. 그 구간 동안에 주가가 20% 빠져요. 저는 이제 이걸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올 하반기 정도에 실물 경기가 얼마나 위축이 될지는 이제 하드 데이터를 그때 살펴야 될 것 같고 네. 그게 제가 정말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이 뭐 관세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고 치고 이후로 지금 우리가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환율 뭐 이런 것 좀 있잖아요. 환율은 혹시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좀 갈 거로 지금 이제 너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뉴 노멀이라고 보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뉴노멀 쪽의 시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 환율 정도가 앞으로 좀 유지되거나 떨어져도 크게 떨어질 거 없다. 네. 예를 들면 환율이라고 하는 게 유가나 환율이 네. 제가 뭐 이 업계 한 30년 있었습니다만 유일하게 유가 환율은 맞출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수급의 영향 또는 해치 수요의 그렇겠죠. 영향을 네.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밴드로 우리가 보자는 거죠. 네. 뭐 제 방송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한 1,400원에서 1,450원 정도가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네. 적정 밴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이 어제 여기에서는 1,460원으로 끝났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1,458원 정도 시작하는 것 같은데 뭐 요 정도가 적정한 환율. 그러니까 제가 보는 밴드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나온 김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환율이라고 하는 건 상대 환율이잖아요. 원달러 환율.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런 말이 맞습니다. 달러가 갑자기 급락을 했다. 네. DXY 기준으로
한 109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103, 104 정도까지 됐으니까 내려갔으니까. 네. 이게 많이 급락한 건가요? 이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차가 네.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굉장히 많죠. 가장 중요한 금리 차 자체가 지금 이번에 동결했었잖아요. 네. 4.5 상단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금 3%인가 그렇습니다. 유럽도 계속 금리 낮추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이 환율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정말 중요한 게 경제 어떤 성장성, 그렇죠. 경제 어떤 뭐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이겠죠. 제가 그래서 환율을 항상 따질 때 저는 실효 환율을 봐요. 네. 실질 실효 환율 리얼하는 게 있잖아요. 리얼 이펙티브 익스체인지 레이시라고 그래서 네. 실제 달러의 실질 실효 환율이 2017년부터 사실은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2018년 9년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고 원화의 그 실질 실효 환율 그러니까 네. 각국의 통화를 제대로 잘 보여주는 펀더멘탈한 네네. 값어치는 이미 우리나라 원화가 빠진 지는 이미 5년 됐습니다. 저는 그런 도도한 흐름에서의 지금 작은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더 빠질지는 모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 뭐 1,400원, 1,450원이면 사실 높은 수준이잖아요. 네. 2년 전에 1,200원 수준이었으니까 예. 불과 그런 시기는 당분간 오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진 거는 금리 수준도 뭐 낮은 편이고 경제 성장률 안 나오고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빠진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인이 앞으로도 뭐 크게 바뀔 건 별로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제가 뭐 돌팔매를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국내 최근에 이제 주가 뜨고 이런 거 작년에 많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가 기술적인 반등 정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이제 오늘 뭐 불러주신다고 해서 이제 쭉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네. 제일 뒷부분에 한국의 이제 펀더멘털 저희는 이제 매크로 어프로치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뭐 바텀업이라고 해서 이제 종목 갖고 막 찾고 이러고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큰 그림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진 않겠지만 우리나라 수출 추이고 품목별 수출 증감 반도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그나마 무선 통신기기라든가 자동차 괜찮습니다. 뭐 항상 다 안 좋기만 하겠습니까? 네. 수출 일별 한국 수출주의 2023, 2024 비교했을 때 2025년 지금 파란색이거든요. 꺾이고 있잖아요. 좋은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GDP 1.8조 GDP 중에 네. 제가 매년 말에 항상 이 계산을 합니다. GDP를 분해 보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으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수출과 수입을 합치면 GDP의 100%가 가까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수출로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 근데 수출이 지금 안 좋고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감 현황 중국향 계속 빠지고 있고 미국 최근에 반등을 한 달 했긴 했지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주요 교육 수출 비중 미국 중국만 해서 거의 40%예요 지금. 네. 중국 수출 계속 줄어들고 있고 미국 좀 개선됐다가 지지부진한 상황. 뭐 반도체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게 또 고용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비랑 직결이 되니까 지난달 1월달인가 2월달에 고용 검정색 고용자 숫자 늘어났죠. 그런데 뜯어보면 60세 이상만 늘어났어요. 실제 중장년층, 청년층, 네. 20세부터 54세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 글쎄요. 그래서 조금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시각을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QT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다른 건 뉴스일지언정 연준에서 정책을 바꿀 때는 반드시 시장에 장기적인 방향성을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급락했다가 연준이 딱 금리 내려주면 그때부터 시장 반등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목격을 했으니까요. QT를 이번에 딱 보니까 국채 매입을 좀 줄일 거야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건 그런 정책 방향으로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을 덜 줄일 거야라는 정책 방향으로 그러니까 봐도 시장의 됩니까? 유동성을 더 원활하게 약간- 제공을 하겠다는 네네. 스탠스하고도 똑같은데 이게 뭐 정책이라고 해석을 해야죠. 왜냐하면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기관 중에 하나인 페드 아니겠습니까? 네. FOMC 그 중에서도 FOMC가 지난 6월달까지 매달 600억 달러 줄이다가 지금 6월부터 250억 달러로 줄이고 있었는데 규모를 그런데 4월부터 당초에 저는 한 5월이나 6월 정도에 이제 QT가 시행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친시장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견해나 인터뷰는 아주 뉴트럴했는데 네. 그보다 빠른 4월부터 250억 달러 기준에 줄이고 있던 거를 50억 달러만큼 축소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200억 달러만큼은 시장의 유동성이 덜 줄어드는 거니까 시장에는 아주 좋은 소식인 거죠. 네. 그런 해석을 하고 있고 이게 정책 기조가 이렇게 될 거냐 분명히 인터뷰를 그렇게 했죠. 일단 임시적인 방편으로 그렇게 할 거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220억, 50억 달러를 아예 다 중단을 시켜버릴 의사도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이 TGA라고 그래서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나라의 국관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다 엮여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지난 2월 21일 날 TGA 잔고가 7,380억 달러였다가 3월 6일 날 5,290억 달러로 줄어들면서 지난 3월 17일 날 지난주 5,300억 달러인가요, 이게? 예, 5,300억 달러로 줄어들잖아요. 이 말은 정부 그 잔고, 네. 정부의 잔고를 계속 줄여대고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줄 만큼 시중에 돈을 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공장 지을 때 보조금이라든가 메디케어라든가 뭐 안전보장 시스템에 쓴다든가 그럼 이제 이게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또 그 예산을 합의하고도 맞물려 있는 건데 하여튼 요지는 뭐냐면 이 줄이고 있는 추세가 작년 검정색 같은 기간 동안 2024년도에 정부 지출을 뿌렸던 규모보다 네. 올해 파란색 훨씬 더 공격적으로 뿌려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질적인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트럼프나 스카페세트의 최근 멘트를 보면 막 되게 긴축하고 막 네. 돈 쓸 거 안 쓰고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부 지출 늘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낭비하는 그분들이 볼 때 쓸데없이 낭비하는 돈을 줄인다는 거고. 그걸 줄이자는 거고 경제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유동성, 통화량 공격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네, 이런 식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통화 당국에서 그러니까 통화 당국에서는 유동성 줄이는 걸 줄이고 있고 오히려 그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재정 지출 늘리고 있고 많이 해주고 있고 이게 그러면- 얼마나 친시장적인 스탠스냐는 거죠. 연준과 정부가 다 같이 그 경제에 돈을 뿌려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실제로 숫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방금 보시는 차트도 제가 만든 차트가 아닙니다. 네. 제 말씀 듣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조작하시면 안 돼요. 당연하죠. 미국 네, 재무부 US 트레저리 디파트먼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데일리로 이걸 발표를 해줘요. 굉장히 투명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대체로 돈이 미국에서 좀 미국 외지역으로 옮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뭐 아시아 시장으로 혹은 저 유럽 시장으로 그렇게는 보지 않으세요? 그 질문 반드시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게 한 2달 된 데이터인데 예. 기억이 안 나서 찾아서 꼭 써갖고 왔거든요. 네. 팬데믹 이후에 미국 대 유럽, 아시아, 중국, 일본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으로 지역의 증시로 들어가는 규모가 네. 팬데믹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겠죠. 정확히 1094 빌리언이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이제까지. 작년 말 기준으로. 94 빌리언. 빌리언. 그러니까 1,500조 되지 않겠습니까? 네. 증시로 들어온 돈이. 네. 같은 기간 동안에 유럽, 일본, 아시아 나머지 지역으로 346빌리언인가로 제 기억이 납니다. 네.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것도 최근 1년, 작년 동안 늘어났다가 줄어들어서 346빌리언이에요. 3분의 1쯤 되네요. 네, 제가 한 2주 전인가 월가의 뉴스를 보니까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예. 미국에서 이제 탈미국하고 있다. 네. 그 규모가 1094 빌리언 중에 10%도 안 됩니다. 자, 미국 주가가 조금 흔들렸다고 해서 네. 미국 경제가 박살이 나고 예외주의가 그러니까 예외주의란 표현도 좀 과장된 표현이었지만 네.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지금 제가 좀 찾더라 조금 시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그 그래프를 꼭 갖고 왔는데 네. 꼭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래프십니까? 알겠습니다. 다 보여드리고 싶긴 지금, 하지만 그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네. 이제 S&P 500, 코스피, HSEI, 홍콩, 유로스탁스 주가잖아요. YTD 어제까지 제가 계산한 겁니다. 네. S&P 500이 YTD로 4.5% 빠졌는데 유럽이 11% 올랐고 중국은 26% 정도 올랐어요. 중국은 좀 논외로 하죠. 여기는 워낙 좀 특이한 시장이니까. 그런데 이걸 조금 확장해서 24년 전까지만 보면 24년 작년 초 이후만 보면 S&P 500이 여전히 18%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네. 코스피 마이너스 2.15%입니다 지금. 연초에 한 10몇 프로 10% 가까이 떴을 거예요. 네. 그게 연초 이 한 2달 흐름 가지고 전체 흐름이 뒤바뀌고 트렌드가 바뀌고 이거 과대 해석하지 말자는 거죠. 여전히 돈은 미국으로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 있는 상태고 그렇죠. 나가는 수준은 미미하다. 전보단 좀 늘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미미하다.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유럽의 상승세는 조금 펀더멘털리 믿을만 할 것 같아요. 사실 네. 저희도 어제 기준으로 뭐 좀 수익 잘 났던 저희는 ETF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네네. 하나 이익 실현하면서 이제 유럽 비중을 좀 실으려고 지금 리밸런싱 하고 그래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런 강론으로 가면 얘기가 좀 많지만 네네네. 이 2달의 흐름 가지고 그리고 앵커님 두 분 잘 아시겠지만 2023년부터만 보면 네. 매년 초, 봄, 가을 한 번씩 크게는 15%, 작게는 8%씩 빠졌다가 다 회복하고 항상 계절성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게 이제 해픈투비 요번에는 관세랑 맞물렸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막 일일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혹시 유럽에는
뭐 좀 좋아질 만한 게 보여요? 저는 뭐 잘 방산? 못 찾겠어. 저도 유럽 굉장히 방산. 동의하는 바예요. 사실 전통적으로 저는 유럽 정말 시원찮은 쪽이에요. 애초에 20몇 년 전에 네. 좀 확대 해석하고 편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네, 같아서 그래. EU가 출범하는 것 자체가 절름발이 출범이었어요. 문제가 경제를 있었다. 통합한다고 하는데 재정 부분은 각자 도생하는데 네. 통합만 하나만 묶어놓으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픽스 같은 국가들이 나왔던 거예요. 독일 같은 국가가 더 잘 살았고 왜냐하면 굉장히 경쟁력이 센 나라의 통화를 굉장히 낮게 통합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쟁력이 없는 국가들은 더 비싸게 유지된 거고 네. 그러니까 안 좋은 나라들은 더 망한 것이고 더 좋은 나라는 더 돈을 벌었던 것이죠. 이게 아직 고쳐지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아직 굉장히 그 실물 경제 부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는 트럼프 효과라고 보는데 이 3주 전에 젤렌스키 막 혼내서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영국이 쫙 소집합니다 유럽 국가들을. 그쵸. 야 이거 이제 미국이 발뺌물이 설탕 없다 이제 우리가 각자 도생하자. 5천억 그 보수적이었던 독일만 해도 5천억 유로 12년 동안 쓰겠다고 발표했고 EU 전체적으로 최소 8천억 쓰겠다고 했습니다. 네. 정부 지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해서 G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이건 펀더멘털하게는 좀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저도 이제 글로벌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게 좋은지 늘 고민을 또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대략적인 그림이 조금 더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더 많은 이야기 여쭤보고 싶은데 또 장이 곧 시작을 하게 돼서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니까 오늘 꼭 뭐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건 진짜 내가 뭐 30초라도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 이런 거 있으시면 잠깐 시간 드릴까요? 적어도 미장 투자를 하실 거라면 네. 제가 작년 연말부터 저도 뭐 M7 수익 많이 냈고 뭐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자산 배분을 좀 하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는 제가 아쉽게 못 보여드리고 가는데 네. 그 ARKK 캐시우드가 네네. 오는 거는 네. 소수 집중 포트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10년으로 쭉 확장을 해보잖아요. 그 친구 그 ETF 주가하고 벅셔 해서웨이 클래스 A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누적으로 벅셔 해서웨이가 280% 되고 캐시우드 한때 뭐 600% 수익 내고 그랬죠. 네. 다 빠져서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업종으로 배분을 하시던 저희처럼 투자 전략으로 배분을 하시던 네. 올해는 배분하는 시기가 맞는 뭐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배분하는 시기가 제 주변에서도 다들 이제 뭐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올해가 작년만큼 쉽지 않을 걸 이 말씀 맞습니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배분이 잘 되어 있어야 덜 잃고 얻을 때 더 얻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쉬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항상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레그넘 투자자문 네. 이춘광 대표님 아주 조남도 굉장히 레트로하고 할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인가요? 저희 아버님께서 그 옛날에 그 국문학 전공하시고 대학원에서 한문학 전공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춘자를 넣어주셔가지고 춘광이다. 쉽지 않은데 저희 세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이춘광 대표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